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26쪽에 표로 나와 있죠? 그 표를 한번 잘 보시면 청동기 문화하고 초기 철기 시대 문화를 간명하게 아주 잘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할 때는 주로 이 표를 통해서 보십시오.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 토기, 그 청동시대 토기 가운데 이제 덧띠 색인무늬 토기,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했잖아요. 덧띠 색인무늬 토기, 기타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라고요? 민무늬 토기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있는 거, 미송리식 토기,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된, 그리고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 토기. 가지무늬 토기는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토기 표면에 이렇게 먹는 그 야채, 가지처럼 그런 무늬가 있는 것들이 바로 가지무늬 토기인데,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어떤 유물이 어느 시대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 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에도 역시 민무늬 토기가 사용됐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시대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게 더 개발되고 개량돼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민무늬 토기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를 찌워버리세요. 붉은 간토기 아니라 철기 시대에 주로 사용된 토기는 검은색, 검은 간토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잘못 나왔고 붉은 간토기. 나머지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거주, 예술, 이거는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를 구분하지 않았냐?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에 되게 경제나 사회나 또 사회 발전 단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요건 청동시대의 사회야, 요건 철기시대의 사회라고 구분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제 오늘은 그 위에 나온 고조선의 변천 과정, 그 다음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습 삼아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볼까요? 다시 피드백 뒤로 21페이지로 가보십시오. 21페이지 가면은 청동기 보급 쫙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원전 2000년, BC 2000년부터 1500년 정도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그 본격화됐다는 그 말 표현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 이전에도 조금씩 청동기가 사용됐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맞을 수 있다. 청동기의 바탕을 두고 고조선이 세워졌으니까요. 그죠? 이따가 이제 고조선은 본격적으로 본다고 그랬고, 유적지가 발굴된 지역 다 나왔습니다. 유물. 거기, 토기들이 쫙 나와 있죠? 덧띠 색인무늬 토기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청동시대 토기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사이에 빗살무늬 토기하고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토기 문화가 공존했더랬는데, 이게 강원도 지방직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덧띠 색인무늬 토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도 눈여겨 봐두시고요. 말로 덧띠 색인무늬 토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십시오. 알겠죠? 되게 이제 이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출토된 지역이 그 경기도 가평하고 강원도 정선 이런 데서 출토된다고 합니다. 맨 밑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구분하는 문제, 특히 그 세형 동검을 보면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어 사용했구나. 이걸 그 옛날 지방직 7급 2009년, 2008년 연거푸 지방직 7급 문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동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이 출현했다. 이런 언어적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 청동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장이 출현했다. 이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어 쓴 걸 의미하는구나. 알겠죠? 말 표현만 달리했지 그게 그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비파형 동검은 만주 연영지방이나 알겠죠? 흑룡강성 부근에서 내려온, 알겠어요? 수입, 요즘 말로 하면 수입품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그 체형에 맞게, 우리 용도에 맞게, 또 우리 쓸모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특성에 맞게 다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쓴 게 바로 뭐라고? 세형 동검이다. 알겠죠? 거울도 뭐가 있다고요? 거친 무늬 거울 대신에 우리 농경민족의 섬세한 그런 기술이나 정교한 마음씨를 반영한 그 잔무늬 거울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림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22페이지로 가면은 철기의 사용이 쫙 나왔습니다. 철기. 지난 시간에 좀 철기가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아예 교재를 보면서 철기 부분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기억나시나요? 이거 중국의 시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중국의 춘추하고도 무슨 시대? 전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온 것은 기원전 5세기 무렵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전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왔다. 여러분, 철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철기와 함께 한자도 전래됐죠. 한자를 쓰기 위해서 뭐가요? 붓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것들이 또 뭐야? 명도전, 그렇습니다. 받던 그 돈들이죠. 또는 뭐 반량전, 오수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그 중국에서 사용된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 한자가 전래돼 들어왔다. 그 한자를 우리도 붓으로 쓰고 있었다.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출토됐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사용 나왔고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발전, 중요표시 왕창.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청동기를 만든 것은 청동시대가 아니라 철기시대에 와서 일이다. 초기 철기시대에, 철기시대에 와서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예, 세형동검, 또 뭐가 있다고? 거푸집, 그죠? 그리고 또 뭐,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독자적인,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다라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 토기로서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예, 덧띠 토기는 입술을 이렇게 띠를 붙여서 입술, 되게 그 그릇을, 그 주둥이를 입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덧띠 모양으로 된 거고, 검은색 간토기, 철기시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사회생활 모습이 나왔죠. 밭농사를 주로 했었고요. 조, 보리, 콩. 이미 이제 보리나 콩은 청동시대부터 재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작물만 비교해 보십시오. 신석시대는 뭐야? 파나, 조, 파나, 피, 파나, 수수, 조, 피, 수수가 신석시대에 처음으로 재배됐다면 처음 재배된 것들은 그 이후에 계속 재배돼. 알겠어요? 그런데 신석시대 말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쌀농사를 처음 시작했다. 그 흔적이 뭐가 있냐? 쌀농사 지을 때 쓰던 반달 모양의 돌칼 기억나십니까?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타나미, 그죠? 불에 탄 쌀알갱이. 그래서 청동시대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이 출토된다는 얘기는 청동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 벼농사에 가려서 우리가 자칫하다간 잊어먹기 쉬운데 보리도 청동시대부터 재배합니다. 콩도 청동시대부터 재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를 깊이 천착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콩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콩을 재배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다른 나라 놈들이 먹지 않는 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알겠어요? 콩나물, 뭐 두부, 뭐 전부 다 이렇게 콩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은 콩이라는 가장 좋은 음식을 그 식물을 처음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문화로 정착하게 만들었죠. 그죠? 콩도 언제부터라고요? 청동시대부터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농기구들 다 설명했습니다. 반달 모양의 돌칼, 그죠? 또 뭐, 돌도끼, 홈이 파진 자기, 그죠? 괭이, 나무로 만든 농기구, 나무로 만든 농기구도 청동시대부터 만들어 쓰고 있었구나라는 점. 그 다음에 사냥과 고기잡이 비중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사냥이 전문가들이 있고 취미 삼아서 사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가축 사육이 증대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신석기 때부터 목축과 농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농경과 목축의 비중이 증대됐지만 여전히 일부는 사냥과 또는 어로 활동도 계속 영위되고 있었다라는 점. 됐어요? 그 다음에 청동시대에도 사용된 석기들, 아주 석기들이 모양이 이제 정교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청동시대 집터. 지난 시간에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그 집터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청동시대 집터 보십시오. 당시 사회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계급이 분화되고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하나의 취락을 형성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집터 자리에 다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평균 4명, 8명 정도 가족용 크기로, 이것은 말이야 한 가족이 부부 중심으로 삶을 영위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집터 모양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성별 분업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주로 집안일을 하고요. 남성은 농경이나 전쟁을 했었다. 그래서 이미 청동시대부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그죠? 또는 뭐 부가장적,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인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 부가장적 사회 또는 친족 중심의 사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생산력이 증가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그 결과 힘센 자가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소유물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겨났다. 알겠죠? 계급분화, 사유재산, 이 말 표현이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알겠어요?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문제로서 아주 잘 출제되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으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명도전 그림 모습, 그 다음에 반량전 모습, 이거 우리나라 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 사용된, 알겠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사용된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 중국과 교류를 반영해 준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푸진 모습, 반달 돌칼을 어떻게 벼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했냐, 거기 적나라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 그 띠고리 장식, 이거 청동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빠클이야, 빠클. 남자들 다 알죠. 이 허리띠에 붙어있는 쇠덩어리 모양, 이것을 옛날 청동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사용했구나, 짐작이 가십니까? 청동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되게 청동시대 유적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지 마구 그냥 아무데나 있으면 잘 안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무덤 보십시오. 청동시대 고인돌, 돌널 무덤, 또는 뭐 철기시대 널무덤, 동무덤, 이런 모양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을 구분할 거. 여러분, 북방식 고인돌 그러면 묶어서 우리가 알아둘 게 뭐가 있죠?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또 하나 뭐가 있더라? 손잡이가 있는 무슨 토기? 미송리시 토기. 요 세 가지 유물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다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위 그림, 암각화도 보여드렸죠. 울주 그 반구대 바위 그림,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 또 천전리 바위 그림, 울주에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그 울주 천전리 바위 그림이 이제 경주에서 언양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국도 옆에 있는데, 그 이런 바위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오늘은 단군과 고조선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그 고조선은 정말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최초에 생겨난 국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조선부터 좀 잘 잡아놔라. 오히려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까지는 잘 공부하다가 고조선부터 줄거리를 놓쳐버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고조선 역사가 지금까지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고조선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강단,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우리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강단 사항 말고 제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뭐 규원사화랄지 또는 뭐 환단고기랄지, 그죠?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왜 생겼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거는 일제시대 일본 놈들, 어용학자들 밑에서 배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야, 이거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되게 이제 실증사학에 바탕을 두고 되게 친일파들이 일본 놈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 이기백 교수라든지 또 이기백 교수의 밑에 있었던 그 아류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강단사학의 헤게모니, 이 국사학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국사 교과서에 그런 친일파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단군 역사를 부정했듯이 우리 단군의 존재라든지 고조선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그 일본 놈들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다 훔쳐가 버렸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일본 황실 도서관에 무려 뭐 우리 한국 관련 문화와 관련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 뭐 20만 권이 넘는 책들이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그 비밀리에 보관해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또 그 발굴됐을 때 우리 고조선 역사가 찬란했던 우리 그 상고시대 역사가 잘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우리 고조선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우리 고대사며 우리 근현대사며 이런 것들을 날조했을 때, 그 일제시대에 오히려 고조선 역사를 더 많이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단재 신처 선생 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토 전쟁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말이에요. 경제 전쟁, 그죠? 또는 뭐 국토, 영토 전쟁이죠. 독도를 놓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역사를 놓고 상고시대의 헤게모니, 또 우리 역사의 주된 흐름, 이런 것들 누가 지느냐 이런 것들 놓고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게임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이 살아가야 될 이 땅입니다. 또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물려줘야 될 그런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나라한테 나라를 뺏긴다든지, 알겠어요? 그런 서름을 이미 우리 역사 안에서 여러 차례 겪어봤는데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나라 잃은 조상으로서 우리를 또 욕하거나, 알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조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한 이유는 일본 놈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특히 이제 16세기에 사대주의에 찌든 이런 조선의 살인들에 의해서 또 우리 고조선의 독자성을,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매몰되거나 사장되거나 강제로 없애버리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의 삼국유사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입장의 역사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려시대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류, 그래서 삼국사기가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했던 그런 전통을 조선시대에도 이어받기 위해서 오히려 기자조선을 강조하고, 또는 그런 입장을 띠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주적인, 독자적인,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그런 상고사가 다 망실되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지식들을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발굴해내는데, 우리가 더 천천하고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고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더 끄집어내서, 마치 퍼즐 조각 가운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고조선의 퍼즐이라는 고조선 역사의 퍼즐은 몇 개밖에 없어요. 이 몇 개 안 되는 퍼즐 조각을 발판 삼아서 나머지 빈 공간에 있는 그런 퍼즐들을 다 채워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으로 때려 맞추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자료를 발굴하면 그것들을 채워나갈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란 이렇게 퍼즐 맞추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단군과 고조선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고조선에 관한 내용은, 잠깐 뒤로 가보십시오. 역시 26페이지 고조선의 변천 과정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그 표를 보시면서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다 알다시피 단군이 우리 조선을 건국한 것은, 단군조선이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이련의 삼국유사를 보면은, 알겠어요? 약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군조선 뒤를 이어서 기자라는 인물이 기원전 약 12세기경에,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중국사와 늘 비교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철기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전국시대가 언제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기자라는 사람이, 인물이 건너와서 그 기자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 중국의 은나라가 망하고 새로 주나라가 등장하는 은주 교책이라고 그래요. 은에서 주로 건너가는 은주 교체 시기에, 기자라는 인물이 건너왔다. 이 은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볼 수 있어요. 청동기를 보면은 은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청동기의 재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청동기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고 합니다. 청동기 가운데 우리가 최고 청동기를 자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방자, 안성맞춤 유기그릇이랄지, 또는 에밀레종 같이 이런 것들이 청동 제품의 극을 날리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청동 제품에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것들이 함유된 이런 그 청동 제품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우리 민족과 저 은나라와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알겠어요? 또 밝혀내야 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은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은나라 사람이었던 기자가 저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주나라 그 왕이 은나라 사람이었던 기자를 조선 후에 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건너와서
단군이 세웠던 단군 조선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명 뭐라 그래? 기자 동래설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가 동쪽으로 건너왔다는 설이야. 특히 기자 조선을 중시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16세기 살인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조선 후에 봉해져 가지고 우리 그 조선을 세웠다. 그럼 뭐냐? 중국의 책봉을 받아 가지고 조선이 세워진 셈이잖아. 단군조선은 믿지 않아? 16세기 살인들은 알겠어요? 우리 성리학자들은 단군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이 만약 진실이라면 이 단군조선은 16세기 살인들에 의해서 왜곡당하고 또 뭐야? 일본 놈들에 의해서 왜곡당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역사에서 막 그렇게 왜곡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퍼즐 조각이 몇 개 없단 말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단군조선에 관한 퍼즐은 뭐예요? 단군, 소위 말하는 신화가 있고 또 팔조법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단군조선의 빈 퍼즐을 맞춰나가야 돼요.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정되고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을 세웠다. 그러니 이 16세기 사림들의 입장은 뭐냐? 사림들의 입장은 자 봐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중화 질서 속에 편입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중국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중화의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에 있던 기자라는 인물이 건너와서 조선을 세웠다. 그러니까 중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중국에서 분봉돼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작은 집이다. 그러니까 작은 집이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작은 집 입장에서 큰 집을 숭상하고 큰 집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바로 이른바 사대 아닙니까? 사대에서 사자가 섬길 사자예요. 뭘 섬긴다고? 큰 집을 섬기는 거야.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도 정신입니다. 그죠? 예. 대종을 섬기고 소종 입장에서 대종을 섬기고 종갓집을 섬기고 큰아들을 따르고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과 제사를 상속해주고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비록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갈라져 나온 중국의 작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화에 포함된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명나라가 망해버리고 중국이 큰 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후금놈들이 세운 청나라, 그죠? 그러니까 만주족이 차지했죠. 야, 큰 집이 없어졌어. 작은 집인 우리가 이제 큰 집 노릇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중화가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청나라와 관계를 멀리하고, 그죠? 그래서 인조 때가 되면은 친명 배금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그 호란을 당하게 되고, 알겠죠? 호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순환을 또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책 뒤에 이렇게 중화 질서, 알겠어요? 거기에 스스로 편입되려고 하는 그런 소중화 의식이 담겨 있었다. 알겠나요?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기자조선이 쭉 이어가다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 역사책에 잠깐씩, 우리 역사책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편린들이,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그거 보니까 고조선이 조금씩 발전하더라. 어떻게 발전했냐? 고조선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원전 3세기경에, 알겠죠? 기원전 3세기쯤 되면은 부왕이나 준왕, 이런 왕들의, 부왕이나 준왕과 같이 이런 왕들의 왕위가 세습되어질 정도로, 왕이 세습이 이루어질 정도로 고조선의 역사가 점차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점, 알겠어요? 뭐 또 이런 부왕, 준왕, 이런 왕 밑에 상, 대부 또는 장군, 이런 관직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왕위가 세습되어지고 사람들이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조직이, 그죠?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었다. 또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체계가 점차 잡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요하를 경계로, 선생님이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랴호강이에요. 이 랴호강을 경계로 그 당시 중국에 있던 연나라는 뭡니까? 진초, 재연, 한, 위조에서 그 연나라입니다. 중국의 전국 7원 가운데 연과 고조선이 서로 대립할 만큼, 알겠어요? 요하를 경계로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누구랑? 연과 경계를 연과 요하를 경계로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이 어땠단 얘기야? 세력이 전국 7원 가운데 한 나라랑 비까비까 할 정도로 말이죠. 고조선 세력이 그만큼 성장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알겠어요? 그래서 자, 기원전 24세기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대.
근데 중간에 기원전 12세기에 은주교체기에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을 이어받았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예, 고조선이 그 이후에 기자조선 이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중국이 대혼란기를 겪는 게 또 언제입니까? 순천국시대 이후에 예,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던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금방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 20년도 못 돼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고조 유방이 등장하기 이전에 유방의 부하인 누구? 한신하고 초평 항우하고 싸우죠. 그죠? 그래서 초한지에 나오는 그 배경이에요. 이 중국의 산하가 말이야 피로 물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이때 중국에 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 우리 동포들이 야, 이 짱콜라 새끼들하고 못 살겠다. 가자. 우리 고향으로 컴백해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전쟁을 피해가지고 컴백해 왔습니다. 알겠어요? 이때 대표로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 위만이었다. 그 위만이 건너와서 예, 기자조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을 치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세워지더라. 위만조선. 알겠어요?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194년이야. BC 194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결국 위만조선이 계속 가다가 결국 뭐냐? 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게 언제예요? 기원전 108년에 예, 위만조선은 뭐 했어요? 중국과 뭘 통해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와, 그죠? 미안해요. 뭡니까? 위만조선은, 예, 남쪽에 있던 진과, 그죠? 남쪽에 있던 진과, 예, 무슨 무역을 했어요? 진과 한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성장했어. 중개무역. 그죠? 중개무역.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 중국의 한과 고조선 밑에 있던 진이 있잖아, 이 진 사이에 무역을 관장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건 떼어다가 여기다 팔아먹고, 또 여기서 물건 떼어다가 여기다 팔아먹고, 그래서 중국이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는, 이랬는데, 한 무제가, 야, 너네 비켜. 우리가 다이렉트로 얘들하고 교류할래. 왜 중간에서 이문을 남기지? 라고 하면서, 한 무제가 한반도 남쪽의 진과 직교역을 원해.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뭐라고 그래? 야, 너네들이 바로 정사해버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개척 안 되는 거 아니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다가 야, 이 새끼들아, 감히 우리한테 도전해 라고 한 무제가 쳐들어와. 그래서 한 무제의 침공으로, 그죠? 한 무제의 침공으로 BC 108년 1년간 저항하던 고조선은 결국 BC 108년 멸망하게 된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단군이 세웠다고는 단군조선, 그리고 기자가 건너왔을 때의 기자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위만조선 이후에 결국 BC 108년 고조선이 망하고 그 한나라가 고조선이 있던 그 자리에 뭘 세웠다고? 한 사군을 세웠다라고 고조선 역사가 예, 전개돼 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줄거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알겠어요? 줄거리를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계통적으로 쭉 이어져 갔는지 어쨌는지 이 과정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야, 그랬다 하더라. 알겠어요? 그랬다더라. 몇 개 기록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는 거지 우리가 확실한 하나의 세팅된 이런 역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또 순서를 잡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 줄거리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선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두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하나씩 봅시다. 단군조선에서는 단군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팔조법 뭐냐? 팔조법은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 어떠했나를 유추하는 거야. 8개 조항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게 3개 조항만 현재 남아있죠. 그죠? 현존하는 법, 3개의 법, 이거 가지고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조각도 몇 개 안 남은 퍼즐 이거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우리는 상상을 하고,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겁니까? 그죠? 이런 정도는 말이지. 역사가 몇 개 안 남았단 말이에요.
기자조선은 뭐냐? 이 기자조선은 16세기 누구랑? 살인들의 역사의식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기자지 또는 뭐 기자실기, 율곡 이가 지은 책입니다. 기자실기 이름 속에서 이미 기자를 중시하는 역사책이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16세기 성리학자들의 머릿속에 그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중국과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조선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그 16세기 살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고조선의 발전이 BC 3세기쯤 되면은 전국시대 말기쯤 되면 이 정도로 왕위가 세습되고 관직을 갖고 있었고 연나라와 맞짱을 뜰 만큼 고조선의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나라가 직교역을 원하다가 알겠어요? 여기에 도전하다가 결국은 고조선이 한무제 침공으로 망했다. 알겠죠? 그래서 소상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스토리를 줄거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거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부터 들어가느냐? 단군조선부터 봐야 될 차례입니다. 순서대로 한 번씩 쫙 봅시다. 단군조선은 뭐가 중요했죠? 단군 신화가 중요해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의 내용은 이미 그냥 여러분들이 글자를 뗀 순간부터 다 봤을 겁니다. 초딩 때부터 코를 찔찔 흘릴 때부터 이미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했기 때문에 단군 신화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단군 신화는 뭐냐? 자,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단군을 강조한 것은 언제냐? 언제냐면은 되게 이제 역사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모순이나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실한테 말을 건네가지고 야 일로 좀 와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너네 좀 일로 와서 우리 좀 기 좀 살려줄래? 또 우리 그 민중들한테 우리 그 의식을 좀 심어줄래? 또 민족의식을 좀 고양해줄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잠자고 있던 잊혀져 있던 단군의 역사를 깨워요. 알겠어? 일어나 단군아 필요해 지금 일어나. 일제시대 지금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하늘의 자손이니까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대중들한테 심어줘야 돼. 그래서 네가 필요해 일어나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강조하는 거야. 단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처럼 단군이 우리 역사 전 시대를 통해서 단군이 강조된 것은 언제냐면은 몽고한테 뒤지게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몽항쟁기라고 하죠. 그죠? 대몽항쟁기. 그죠? 미안해요. 대몽항쟁기 때는 고구려 역사의식이 강조됐고 이제 몽고한테 아예 당해가지고 몽고 지배를 받고 있던 원간섭기입니다. 더 쪽팔린 시대 아닙니까? 그죠? 몽고놈들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충무순왕 때입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간섭기 때 이련이가 쓴 이련의 어디에 삼국유사에 알겠죠? 또 이승유의 어디에 제왕운기에 알겠어요? 여기에 단군에 관한 얘기가 담겨 있다. 왜 하필이면 원간섭기 때 왜 단군을 끌어내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머리 써야 돼. 왜 올라가지 마세요. 하여간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 이거 그냥 무조건 그냥 필기해갖고 외우려고 하면 바보야. 멍청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어. 알아먹게 하려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몇 번씩 해줍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되게 한 너댓 번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줄 알아. 더구나 이 국사 따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되게 그냥 수업 들을 때 다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끝내게 해주려고 몇 번씩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집중해서 잘 듣고만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돼 있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로 스토리로 해주고 있으니까 잘 듣고만 있으면 스스로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니까 제발 필기하려고 열중하지 말고 집중해서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주의를 해라 이거야. 오케이? 자 보세요. 원간섭기 우리 민족이 힘들 때 이련에 뭐가 나왔다? 삼국유사가 나왔다.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나왔다. 항상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 이 역사를 쓰던 이 시기가 현재입니다. 그때 현재를 살던 이련이가 그 원간석기라는 그 당시를 살던 누가? 이순유가 저 멀리 당군 당군 이야기한테 말을 건넨 거야. 당군 좀 나와줘. 우리가 몽고 떼놈들과 지금 싸우다가 결국은 그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식을 좀 고양해야 됐어. 라고 해서 이렇게 삼국유사에 제왕웅기에 당군 이야기를 실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민족의 실현기에 민족이 어려울 때 과거사를 끄집어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냐? 민족이 잘 나갈 때도 과거사가 필요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민족이 뛰어난 것은 우리 역사가 훌륭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 어때요?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 조선을 세웠죠. 근데 그 태조 이성계 이후에 세종 때가 되면, 조선 세종 때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조선의 역사가 전성기를 달리던 때 아닙니까? 조선 세종 때가 되면 어때?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것도 역시 뭐 때문에? 해동의 육룡이 나라샤. 그죠?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 아니야? 그죠? 용비어천가죠. 이런 것처럼 말이야. 이런 것처럼 그 현재의 영광과 현재의 업적, 현재의 이런 위협을 조상에게 돌립니다. 알겠어요? 어디를 정복한다? 어느 전쟁을 한다 하면은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잖아. 조상들의 원조를 기대하기도 하고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또 승리하고 오면은 감사의 제전을 우리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처럼 말이야. 세종 임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역사가 절정에 달할 때 세종 때에 그 당군 신화가 또 강조됩니다. 당군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세종실록 지리지. 물론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담겨 있습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세종실록을 쓰겠죠. 그러니까 세종 때 쓰인 건 아니지만 그 조선 전기 세종 무렵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조선 전기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세종 때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선 15세기죠. 15세기. 자,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그죠? 채왕 운기, 미안해요. 응제시주, 되게 응제시주 이런 역사책 속에 단군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언제?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 특히 이제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상고사가 강조돼요. 상고사.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나철, 또 뭡니까?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대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대종교는 뭐예요? 단군과 관련된 단군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대종교죠. 그래 안 그래? 이 대종교와 관련해서 알겠어요? 나철 오기호가 대종교를 만들었고 이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결국 뭡니까? 청산리 대첩을 이끈, 알겠어요?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일제시대 상고사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알겠어요? 신채호. 그래서 조선 상고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사, 우리의 고대사를, 우리의 단군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책들이 단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겠고, 또 그것이 특징적으로 원간석기나 일제시대와 같이 우리 민족의 실현기 뿐만 아니라 세종조 때처럼 우리 민족의 영화기, 우리 민족의 전성기 때도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응제시주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속에 단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책 속에 등장하는 단군에 관한 이야기를 보자 이거야. 단군. 자,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해가지고 전부 다 조상이 단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저는 조상이 사실은 단군이 아니에요. 저희는 천씨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미안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건넜습니다. 일본 놈을 치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온 장수가 이여송이죠. 이 이여송과 함께 우리 천상현 선생의 조상은 그때 군량미를 운송하는 운송 장교로 함께 왔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만리입니다. 이름이 좀 너무 희화적이죠? 천만리.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건너왔단 말이야. 덕수장 씨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뭐 멀리 아라비아나 아니면 몽고나 만주족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야? 한 민족 공동체의 단결력이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지. 사실은 우리가 섬세하게 따져보면 알겠어요?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때? 요즘은 단군을 강조한다든지 한결애를 강조한다든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야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좀 꺼립니다. 왜? 다문화 시대에 그래 안 그래? 이 다문화에 걸맞는 그런 역사의식이나 문화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군 이야기를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단군 이야기. 그죠? 자, 단군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재야사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신화냐? 근데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군 신화는 신화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팩트가 실제 일어난 일들이 아주 뛰어난 경우, 알겠어요? 뛰어난 경우, 또는 위대한 경우, 알겠어요? 또 위대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전설이 됩니다. 또 뭐가 돼? 신화가 됩니다. 내가 늘 비유하건대 2002년 상황을 보라. 2002년에 우리는 우리의 축구 역사를 다 있었어요. 축구 역사를. 이때 이 축구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는 것은 실제 있었던 팩트잖아요. 그죠?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우리한테 감동을 줬어요. 야, 세상에. 16강만 돼도 감지덕지였는데 이게 뭡니까? 포르투갈 이기고 또 누구를 이기고 또 뭐 이탈리아를 이기고 알겠어요? 이렇게 산 넘어 해가지고 결국은 그 터키랑 붙어서 우리가 깨졌죠. 독일까지도 이기고 말이죠. 그래 안 그래? 그 터키랑 붙어서 깨졌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속에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가 봐. 우리 민족은 뭔가 남다른가 봐. 독특한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이게 말이야. 그냥 팩트였던 축구 역사가 뭐가 됐어요? 그냥 바로 뭐가 됐어? 히딩크 신화가 됐습니다. 홍명보 신화가 됐습니다. 2002년 신화가 써진 거야.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은 없는 사실이 날조된 게 아니라 사실이 극진해지면, 알겠죠? 사실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메모리얼하기에 기억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면 신화가, 그러니까 사실이, 역사가 신화로 승격되는 겁니다. 전설과 신화로 승격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단군 신화를 우리의 건국 이야기로 이해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냥 날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워왔던, 늘 들어왔던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하늘에 있었던, 하늘을 주관하는 자 누구야? 환인 천재입니다. 이 환인 밑에 아들들이 여럿인데, 알겠어요? 그 중에 환인의 서자인 누가 등장해? 환웅이 등장합니다. 그죠? 환웅. 이처럼 단군 신화는 신들에 관한, 아예 그냥 신들로 그냥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어떻게 된 거다? 반영되어져서 이렇게 환웅이나 환인이나 이렇게 묘사된 거다. 그리스 놈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 그리스 놈들은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제우스. 그죠? 이렇게 우리도 환인과 환웅처럼 이렇게 선민 사상의 발로라고 보여지는 하늘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끌어들였다. 우리의 시작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렸다. 선민 사상이죠. 그 중에 내려온 게 누굽니까? 환웅이 내려옵니다. 환웅이 인간 세계를 늘 동경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야.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신이야, 신. 그래, 안 그래? 신 3,000명이 내려온다, 이거야. 그죠? 이 무리 3,000명 안에 바람풍자, 풍백, 비우자, 우사, 구름운자, 운사, 이런 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환웅이 늘 인간 세계를 동경해. 그리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기를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림해 오죠. 강림. 그죠? 어디서 강림해 온다고?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강림해 옵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민족의 그 중요한 그 생각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죠. 천지인. 알겠어요? 그래서 예, 하늘에 있던 환인과 한웅, 그죠?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뭐냐? 이거는 청동기 단계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예, 건국되어지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뭐냐?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집단적인 이주민의 역사가 있었다. 알겠죠? 집단적 이주민의 역사가 있었다. 어디서 왔다고? 그렇군요. 이 집단적 이주란 뭐냐 하면 우리가 청동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말로 해보자.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지 않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그 어디선가 어디라고 그랬죠? 흑룡강성, 아무르강 유역에, 그죠? 흑룡강성, 지린성, 그리고 랴오닝 지방, 료寧 지방, 여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비파연동검, 거치무늬 거울, 그죠? 이런 것들을 들고 건너왔죠. 바로 그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어디에서? 만주지방에서 어디로? 한반도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왔다. 그들은 왜 내려왔을까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옮기려는 것은 인간의 그 오랜 그 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때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안 좋으면 늘 딴 데로 이주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제 호모 노마드 그러죠. 이주하는 인간, 유목하는 인간 그러는데 유목민들뿐만 아니라 농경 민족도 어때요? 결국은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그러면 망명을 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잖아. 백제가 망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나라 현재도 어때? 한국에서 교육 못 받겠어. 아주 그냥 이 줄서기 그냥 입시 지옥 떠나겠어 해가지고 교육 엑소더스가 90년, 2000년, 201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늘 새로운 땅을 찾아서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제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주지방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주했다. 이주민의 역사가 반영돼 있죠. 그런데 그 이주민들이 내려오면서 신의 무리 가운데 풍백우사, 운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당시 이들이 이주할 때 청동기 문화가 문화의 바탕을 두고 이주해 왔을 때 그 당시는 뭐냐? 농경이 중시되고 있는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풍백이라든지 우사라든지 운사라든지 이렇게 알겠어요? 농업을 주관하는 비, 바람, 그죠? 구름신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는 얘기는 당시 사회가 미안해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신화에 나온 풍백이나 우사나 운사나 이런 신들의 이름이 3,000명이나 되는 다른 신들과 달리 이들의 이름이 강조됐다는 얘기는 뭘 반영한다고? 농경을 주관하는, 알겠어요? 농경을 주관하는 신들이 중시됐구나.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청동기 시대에 농경 문화가 반영된,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내려와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베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알겠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답니다.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세우려고 했다.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보살펴주고 저것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가야겠어 해가지고 천부인 세계를 가져갔다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단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는 건국 당시부터 인본주의 또는 인간을 위주로 하는, 알겠어요? 요즘 이제 환경론자들은 인간 중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간의 과학, 인간이 중시하는 과학, 인간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연을 해쳤냐, 알겠어요? 자연을 해치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이제 이것들이 강조되지 않아요. 어쨌든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건국에 섰다. 홍익인간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야. 그래서 학교마다 말이야 인간 중심 교육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육 이념에 현재 교육 이념에 인간 중심의 교육이 담겨 있다라는 점.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것도 바뀌어야 돼. 자연인이 되라. 알겠어요? 인간만 중시하지 말고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더불어 올투게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사람도 자연 중의 일부니까 자연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풍백, 우사, 운사 함께 내려와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보니까 누가 등장해? 땅에 이 지상에 내려왔더니 한반도에 왔더니 땅에 내려왔더니 곰하고 호랑이가 등장하더라. 다 알죠? 곰과 호랑이는 뭐냐? 그 당시 한반도에 여기 와서 먼저 살고 있던 신석기인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석기인들은 뭘까요? 신석기인들은 그렇죠. 곰을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특정한 동물이나 특정한 식물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뭡니까? 토테미즘이죠. 그래서 맞아 그래. 당시 신석시대에 있었던 토테미즘이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뭐냐? 토착인들을 의미한다 이거야. 신석기 단계 사람들이 이들이 집단적으로 만주지방에서 한반도로 청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보니까 그 이전에 신석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청동기라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저것들 사는 모습이 어때? 진짜 꼭 짐승처럼 살고 있어. 털은 통속 나고 말이야. 알겠어요? 거칠게 아무거나 처먹고 말이죠. 알겠죠? 결혼도 그냥 짝짓기도 마음대로 하고 저것들이 인간이야? 짐승이야? 모양새는 인간 같은데 꼭 하는 짓거리가 짐승 같구나. 이렇게 짐승처럼 보여서 곰이나 호랑이로 묘사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신석기인들 자체가 곰을 숭배하거나 또는 호랑이를 숭배해서 호랑이 가죽을 걸어놓는다든지 곰 대가리를 부족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곰, 호랑이 토템을 가진 그런 신석기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알겠죠? 어쨌든 실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곰이나 호랑이라는 이런 신화로 또는 문학으로 꾸며졌다. 이거 묘사되어지죠. 그죠? 묘사되고 반영된 거야. 알겠어요? 되게 이제 당군 신화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되게 초딩 애들도 다 알아. 그래 안 그래? 곰과 호랑이더러 이제 누가? 이 환웅님이 와서 뭐예요? 야, 너네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 되고 싶으면 뭐만 먹어라? 마늘하고 쑥만 쳐먹어라.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되게 큰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만 먹어라 라고 한 것은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조건이 어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늘 생만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코가 찡하고 그냥 눈물 나고 맵죠? 그죠? 쑥은 어때요? 아주 더럽게 씁니다.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그 차원으로 승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알겠어요?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이러고는 새로운 단계로 승화될 수 없다.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한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마늘과 쑥만 먹고 3-7일 동안 햇볕 보지 않고 한웅님이 시킨 대로 한 곰은 웅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웅녀가 됐는데 호랑이 새끼는 성질 급하고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인간화에 실패. 곰만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가. 곰만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사람도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되어야 어차피 그것은 꾸며진 얘기 아니야?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웅녀와 누가? 환웅이 결합해서 내가 자기 아기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았죠.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합했다. 이건 뭐냐? 부족 간의 연합이 형성되었다. 그죠? 조계혼 우리가 배웠잖아. 조계혼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그죠? 또 그 이후로 널리 일반화된 결혼의 습성입니다. 이 조계혼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로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게 조계혼의 풍수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신석기인들인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모시던 그런 웅녀족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뻥치면서 사실은 만주에서 청동기를 가지고 내려왔던 환웅족이 서로 부족 간 연합을 해서 혼인을 통한 연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생겨난 아이가 바로 누구냐?
단군이시며 왕검님이었다. 근데 왜 한 사람을 단군, 왕검으로 나눠 부르냐? 그 당시는 뭐냐? 그 당시는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한답니다. 우리가 몽고말의 어원을 보면 무당을 탱글이라고 그래요. 지금 전라도 지방에서도 무당을 단골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탱글이나 단굴레나 단군이나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뭐냐? 제사장을 의미하고,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뭐냐? 임금님의 어원이랍니다. 왕검이. 알겠어요? 임금님은 정치적 권력자죠. 군장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 일치의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신화 상태의 꾸며진 단군 신화라는 이런 문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이라고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녹아내려 있다. 반영돼 있다.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단군 신화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 반영된, 알겠죠? 고조선의 건국이라는 실제 역사가 반영된 그런 단군 신화다. 알겠나요? 우리는 이렇게 단군 신화를 쫙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함께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팔조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선생님 한번 정리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죠. 그죠? 나머지 이제 이 뒤에는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세계 조항이 전하는 팔조법이죠. 팔조법이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역사책 한서하고도 어디에? 지리지에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 그죠? 자, 후한 때 방고가 썼다거나 한서 지리지에, 알겠어요? 한서 지리지에, 지리지에 현재 세계 조항만 전한다. 세계 조항만. 그래서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조항만 놓고 볼 때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생명을 중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함부로 죽이지 마. 네가 남 죽이면 너도 죽음을 당해. 그러니 이게 뭐예요? 네가 죽기 싫으면 남 죽이지 마. 이게 바로 뭐야? 보복법이죠. 복수주의라고도 합니다. 보복법. 알겠어요? 복수주의라고 하는 이런 고대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어디에도 있냐면 저 멀리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보여지는, 알겠어요? 그런 보복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겠죠?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그쪽 똑같은 이빨을 부러뜨릴 거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해를 입히면 네 눈도 뽑아버릴 거야. 철저한 보복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중시하고 있구나, 노동력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살, 이 당시 상살 그랬고,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상, 이 곡상 그래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똑같이 팔목을 잡아 비틀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남의 팔을 부러뜨린 놈을, 똑같은 놈을, 성한 놈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면 되겠냐? 노동력이 더블로 상실돼. 기왕 부러진 놈은 놔두고 성한 놈은 부러뜨린 놈한테, 부러진 놈한테 곡식으로 갚아줘라. 이렇게 배상 개념이 있어요. 알겠어요? 상상이 곡상.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곡식으로 배상을 한다. 여러분, 배상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사유재산은 개념이 있어. 네 물건, 내 물건, 소유권이 서로 달라야, 너 팔 부러뜨려서 미안하다. 그 대신 내가 쌀 몇 가마니 줄게. 알겠어요? 이렇게 갚아준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네 재산과 내 재산의 구분이 있다. 즉,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항이죠. 상도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알겠어요? 도둑질한 자는 상도자. 어때?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에 노비로 삼다. 이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다. 여러분, 도둑질을 통해서 역시 사유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을 때는 훔쳐간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둑질의 개념이 있고 노비가 있다는 것은 역시 무슨 사회? 계급사회였음을 보여준다. 계급사회. 이렇게 우리는 퍼즐 조각이라고 법조항이 8개 있는데 그 중에 3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3개 조항밖에 안 정해. 그 3개 조항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유추하고 추론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8조법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알겠어요? 이런 당시의 사회 현상이 예, 반영되는 그런 8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 내용을 쫙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24쪽을 좀 보실까요? 단군과 그 고조선 국가 출현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어요. 다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다가 신화 해석에다가 특별히 필기할 거 없어. 거기 다 있어요. 신화 해석. 중요 표시해놓고 반드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알겠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 이 내용도 아까 다 했던 내용입니다. 25페이지 맨 위에. 예, 그리고 위만의 집권. 우리 교재에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기자조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자조선을 입증할 만한 그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굳이 서술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자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위만조선이 있다. 위만이 건너올 때가 언제냐? 진한교책이다. 그죠? 예, 기원전 몇 세기경이라고요? 3세기경. 예, 위만이 건너왔었고. 그 다음에 3세기가 아니라 2세기 말이죠. 194년이니까 기원전. 왕검성을 공격해서 준왕을 내치고 천여 명을 이끌고 와서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발달, 남쪽에 있던 예나, 진과 한과 교역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중개무역을 독점을 하고 방해하다가 한무제의 침공으로 결국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망하더라. 그리고 그 고조선 사회를 반영해 주는 게 뭐가 있다고? 8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어졌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노? 그 사람들의 사는 사회 모습을 8조법을 통해서 보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권력과 경제력 차이의 발생, 사유재산의 보호, 형벌과 노비의 발생, 노동력으로서 생명 중시. 그죠? 자, 중요 표시하세요. 그런데 고조선이 망해버린 이후에 한 사군이 등장해서, 그죠? 그 한나라 놈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지배할 때는 무려 법조문이 60개조로 늘어났습니다. 법이 8조법만 있을 때하고 법조항이 60개가 있을 때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6개조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한 군현에 의해서 토착민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하기 위한 그런 저항을 막기 위한 엄한 율령이 시행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리고 고조선은 미풍양속이 한나라 떼놈들에 의해서 많이 파괴됐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선생님하고 그 이후에 다음의 역사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